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법 시간이죠.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공휴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수업 안 했고, 이제 그 앞전 했던 수업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내용은 이제 뭐 상호 계산, 익명조합, 합접조합에 관한 이제 특수한 이제 계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이제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이제 특칙을 공부했고 기본적 상행위에서 이제 상사 매매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특수한 계약으로서 이걸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사 매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인 간 매매이고 매수인 보호가 아니라 매도인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 키우 포인트를 하고, 자, 이 상법에서 상사 매매는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권,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사매매의 특징은 상인 간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서 임의 규정이고 매도인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인의 공판 및 경매 권리, 자존 매각권은 이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67조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 69조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요건들 상인 간의 매매에 하고요. 목적물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하자나 이제 수량 부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는 선이고 특약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최소한 6개월에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도 보았고, 이 사례 내용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에 관한 공탁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 비용으로 하는 걸 알아두시고 요건 있죠. 그럼 확정기 매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확정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와 우리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특수한 계약의 이제 상법에 이제 상행위 중에서 특수한 계약이 있죠. 이 특수한 계약의 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호 계산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이제 각종 이제 자격 시험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상호 계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상호 계산은 이제 조문 위주로만 이제 학습을 하고 수업을 이제 가름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호 계산이란 말은 보시면 상호 계산 어, 서로 서로 뭐 상호 신탁 서로 맡기는 거. 네, 그렇게 서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상호, 기업의 영업상 명칭이 아니라 이제 서로 A도 B도 서로 계산을 한다. 이걸 줄이면 이제 상계 이렇게 합니다. 상계. 자, 민법에서는 보시면 A가 이제 5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B에게 줘야 할 거. 또 B도 알고 보니까 이 A에게 줄 채권이 5억이 있었어요. 근데 A도 상인이고 B도 상인일 때 또는 비상인일 때 A가 상인이고 또 비상인 간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상인 간 A와 B가 상인이고 또 비상인 간 A는 상인이고 얘가 비상인일 수도 있고 얘가 비상인이고 얘가 상인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지? 자, 그렇게 보시면 음, 자, 보세요. A가 B에게 5억을 갚아야 되고 B도 A에게 5억을 갚아야 돼요. 그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그냥 퉁치자. 이런 말 들어봤죠? 없던 걸로 하자. 예.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상계적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계적상이란 말은 상계하기에 적합한 시기, 상계하기에 적합한 시기이어야 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A는 이제 B에게 돈 갚을 시기가 다 됐는데 B는 아직도 A에게 갚을 시기가 남아있어. 그럼 B는 A에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A가 갑자기 퉁치했을 때 이자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상계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A가 기다려 주던가 네가 네 기간까지 아니면 둘이 절충을 봐서 합의를 하든가 예,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계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돼야 된다. 이게 민법이에요. 이게 상계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인간 이란 말은 A도 B도 상인이다. 또 비상인간이란 말은 A가 상인이거나 또는 B가 비상인 또는 A가 비상인이면 A가 비상인이면 A는 상인 이렇게 어느 일방이 상인이 아닐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빈번한 상거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냐? 예, 계속 쌓아두고 네가 나한테 물품 받은 돈이 이렇게 있었고 내가 또 너한테 갖다 쓴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제 어떠한 시기에 됐을 때 서로 퉁치자. 이게 상계다 이 말. 그 상거래에서는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72조를 보면 이제 상호 계산은 상인 간 A와 B가 이제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건 뭐 이걸 하나 더 좀 되죠. 왜 이런 게 비상인 간 말은 A가 상인 또는 A가 비상인 또는 B가 상인 이렇게 되어 되죠. 뭐 이렇게 상인간 A도 B도 상인이다. 비상인간 A는 상인이지만 B는 비상인 또는 A가 비상인이지만 B가 상인인 경우 이런 거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상인 간에 상시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거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맨날 그 물품을 대주고 맨날 물품을 갖다 쓰고 계속 왜 상인은 계속적 거래잖아요. 그죠? 우리 당연 상인도 보세요.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을 한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을 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어느 정도까지 딱 찼을 때, 야 여기까지는 봐봐봐. 이렇게 여기가 이제 5억이야. 이 사람도 이렇게 2억을 빌렸어. 이렇게 찼을 때까지는 어때요? 일정한 시기에 됐을 때 2억은 퉁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채무의 일정한 기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총액입니다. 총액, 전부에 대해서 상계하고 서로 퉁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억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2억까지는 퉁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뭐 잔액은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똑같이 5억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3억까지 했다? 그럼 2억은 줘야 된다.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수한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약정한단 말인데 계약이다 이 말이다. 당사자. 즉 A와 B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의사표시의 합치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3조 보시면 상업증권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특징에서 자,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서 어음 기타 어음은 이제 신용거래 수단입니다. 이게 채권 채무를 상호 계산에 개입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권을 갖고 채무를 줘야 할 때 이게 이제 상호 계산 서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요?
한 것처럼 퉁치는 거, 그걸 어음으로 할 때, 그 채무 변제, 증권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 계산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음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하지 않다. 그 어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A가 B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갚아야죠. 그 못 갚으면 일단은 어음을 주는 거야. 그 만기에 되면 이 어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게 어음이에요. 그럼 신용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갚지 않았을 때는 상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어음 기타 증권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상호 계산해서 제거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다시 그럼 돈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 계산 기간을 언제까지를 하냐면 3개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상시거래에서 쭉쭉쭉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갚을 시기가 되어 왔는데 최소 6개월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합니다. 6개월로 한다. 자, 그래서 계산서 승인과 이의가 있어요. 당사자가 채권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 아, 이렇게 하니까, 너 항목이 다 맞아? 여기 항목도 다 맞네? 이렇게 딱 승인하죠.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승인을 하면 이의를 못한다. 꼭 기억합니다. 예. 이건 좀 중요한 조문이에요. 어, 꼭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었어요. 그 탈로 빼먹었네요. 그럴 때는 이의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채권 채무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승인했으면 이의를 못해요. 자기가 인정했잖아. 그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이건 빠져있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6개월. 그래서 이제 상호 계산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인간 비상인간. 요것도 되는 거구나. 왜 일방이 상인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3조가 적용되는 거겠죠. 3조. 우리 67조와 3조 공부했죠? 특별 관계였다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잔액 채권의 법정 이자.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5억이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3억이다. 이렇게 갚았어. 없었어. 그럼 2억에 대해서 이제 잔액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또 이 사람이 또 서로 빚을 지고 보다 보면 이렇게 또 같이 올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기까지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계로 잔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폐쇄일 이후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상법은 몇 프로를 했어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상법은 연 몇 프로? 6%. 6%. 법정 이자. 민법은 몇 프로였어요? 그렇죠. 5%. 5%의 법정 이자죠.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요? 상법이죠. 6%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 각 항목을 상호 계산 개입한 날부터 원래는 그 폐쇄 이후 상호 계산 끝난 이후인데 이제 상호 계산을 개입한 날부터 이제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 이자를 붙인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임의 규정이 되면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거 하고 만약에 5억, 2억이었어. 그럼 3억이 남아있지. 이것도 아니다. 나머지 잔액 5억을 다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줄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이런 거죠. 상호 계산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지할 것을 통고하고 언제든지 상호 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상호 계산은 상당 기간 중에서 해지해서 통과하고 언제든지 상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그냥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붙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과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 이제 계산을 또 따로따로 이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호 계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조문 유저로 정도로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고 개념을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상호라고 하죠. 상계라 하죠. 상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상법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익명조합인데 공동기업 형태입니다. 공동기업. 공동기업인데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익명조합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자 얘는 상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익명조합원이 자, 이 영업자 상인 B가 있어요. 이제 얘가 장사를 너무 잘하는 아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익명조합원, 이제 조합원이 이제 A, B, C, 아니, B가 아니죠. 갑을, 병정,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합원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조합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 익명조합원은 상인일 수도 있고, 또는 뭐야, 상인 또는 이제 비상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게 누가 있냐, 뭐, 갑을, 병,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이제 있다. 갑을, 병, 정, 무, 이렇게 자십시다. 네. 이렇게 조합원이 이제 보세요. 조합원이 5명이야. 5명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공동체가 뭐가 되냐? 얘들이 이제 익명 조합이 됩니다. 네. 조합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익명조합원 또 상인 또는 비상인이죠. 상인 또는 비상인입니다. 얘들이. 익명조합원 이제 뭐 이제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병, 무, 정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들이 만약 여기서 이제 갑이라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갑 여기서 이제 갑 대표자 이제 갑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이제 갑이 익명조합원 갑이 이제 B에게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이 영업자가 혹시 내가 출자를 받으면 장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인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 내 이름을 비밀로 해라. 어. 그래서 이름을 숨기는 거예요. 익명이란 말은 뭐죠? 이름을 숨긴다. 익명. 익명이란 말. 이름을, 아이고, 한문은 또 한번 싫어하죠. 익명조합원이 이제 이 상인에게 출자를 해요. 그럼 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윤이 남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윤을 취득하죠. 이 사람 이윤을 취득하면 이 이윤을 이 사람에게 이제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이게 바로 익명조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왜 이름을 갖추냐? 아니,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출자한 거 알면 이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근데 이 사람 장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공동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이 되는 공동 기업체가 바로 익명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익명조합원과 여기 갑과 이 C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어요. 그죠? 얘와 얘의 관계와 얘와 얘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익명조합에 대한 의미,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의 보세요. 익명조합은 조합은 이런 조합은 당사자 일방, 이 익명조합은 갑이 상대방, 영업자, 이 상대방이란 말은 여기 영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B를 위하여 출자하고 이해됐죠, 이제? 이 익명조합이라는 게 뭐냐? 이 조합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합원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하나의 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예. 우리가 이제 그 혹시 뭐 이제 이 빌라나 이제 노후된 주택에 이렇게 막 한 10명이 살았어요. 이게 이제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그럼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조합의 구성원들이 누구야? 이게 살던 10명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란 말은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사실 조문에 없어요. 근데 제가 써놓았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란 말은 이렇게 익명조합명 중에 한 명이 상대방 영업자 B를 상인을 위해서 출자하고 상대방 즉 이 상대방은 누구야? 영업자지. 예.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출자한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이 남아. 그럼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근데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출자한지를 묻지 마. 알았지? 그냥 네 열심히 일해. 그럼 얘는 뭐야? 여기 대해서 수수료를 받던가 하겠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 일명 조합원이 상대방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특수한 계약입니다.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얘는 상인이에요.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익명조합 계약의 체결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보조적 상인이어야 된다. 보조적 상인, 익명조합원은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조적 상인, 익명조합 계약 체결을 합니다. 체결. 영업을 위한 것으로,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 자,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예?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예? 보조적 상인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아, 이게 47조. 이렇게 그냥 끌어올게요.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상인이 영업을 위한 것을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그죠? 이게 보조 상행위예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이 익명조합의 체결을 왜 시작할 것인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죠? 상인회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인데 대출을 한다? 보조적 상행위. 그럼 얘는 뭐야? 익명조합을 이제 조합 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보조적 상행위를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기본적 상행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조 상행위는 체결해야지만 기본적 상행위를 한 거야. 뭐 장사를 하든 뭐 상사매매를 하든 뭐 하든. 그래서 또 A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경영해
대출은 목적이 경영 해소를 위하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 대출이었다. 그때는 추정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익명조합 계약의 체결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으로 맞죠? 일단 추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인으로서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보조적 상행이죠. 그지? 일단은 이 사람이 이 계약하는 게 우주적 상행위로 보고 기본적 상행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인 목적으로 했다면 추정이 깨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상법상 특수계약으로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이렇게 하고 임명조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도덕적 기업이 영업 법률상 영업자의 도덕적 기업이고 조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이건 뭐야? 영업자의 독자적 기업이 된다 이 말. 독자적 기업. 그 말만 그냥 이게 기업이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공동 기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의 구성이 되지만 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상인 영업자의 회사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돼서 조합이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제가 25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다시 좀 여기서부터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